주책 좀 그만 떨어요. 아내가 말했다. 옛날에 잘 나갔던 집안이 당신네만은 아니라오. 앵크텔, 호지, 트링엄 집안까지. 거집안 당신네 집안만큼 망했지. 당신 가문이 윗길인 건 사실이지만 고맙게도 난 귀족씨가 아니라서 그 점에선 남부끄러울 게 없네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여. 당신 인품으로 보면 당신네 집안이 우리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진 집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옛날에 왕이나 왕비 가문일 수도 있다고. 테스는 그 시점에서 혈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꺼내 화제를 돌렸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 꿀벌통을 배달하러 갈 수 있겠어요? 나? 한두 시간만 지나면 멀쩡해요. 더비필드가 말했다. 가족이 모두 잠자리에 든 것은 11시가 되어서였다. 토요일 장이 서기 전에 꿀벌통을 캐스터 브릿지의 도매상들에게 넘기려면 아무리 늦어도 새벽 2시에는 떠나야 했다. 20-30마일의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말 한 필이 끄는 집마차는 가장 느린 운송수단이었다. 더비필드 부인은 1시 반에 테스와 그녀의 동생들이 잠들어 있는 큰 침실로 왔다. 가엾은 네 아버지가 못 일어난다. 그녀가 맏딸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손이 문에 닿자마자 그녀는 그 큰 눈을 떴던 것이다. 테스는 꿈과 이런 정보 사이의 공간에서 헤매느라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 그녀가 답했다. 꿀벌 수확으로는 지금도 늦은 축이여. 올해 분봉이 곧 끝나니께 다음 주 장날까지 미루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 텐디. 더비필드 댁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총각 중에 누구 없을까? 어제 너랑 춤을 못 춰서 안달이 난 총각 없었냐? 안 돼. 세상을 준다 해도 그렇게는 못 혀. 테스가 자존심을 세우며 선언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여. 나무새스러워 어찌 살라고. 에이브럼햄하고 간다면 내가 갈게. 드디어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같은 방의 한 구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꼬마 에이브럼을 깨워 정신적으로는 꿈나라에 있는 그에게 옷을 입히는 동안 테스도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 둘은 초롱불을 켜고 마구간으로 갔다. 짐은 위태로워 보이는 작은 집마차에 이미 실려 있었고 테스는 집마차보다 약간 덜 위태로워 보이는 말 프린스를 끌고 나왔다. 밤과 초롱과 두 사람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불쌍한 짐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안식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에 일하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매는 촛동강을 몇 개 집어넣은 초롱을 짐짝 오른쪽에 걸고 말을 몰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한 짐승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처음 얼마간 오르막길에서는 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두 아이는 최선을 다해 기분을 낼 양으로 아침이 된 듯 초롱불 빛 아래에서 버터 바른 빵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날이 새려면 아직도 까마득했다. 에이브러햄은 정신이 좀 들자 그때까지도 그는 잠이 덜 깬 몽롱한 상태로 걷고 있었다. 하늘을 배경으로 갖가지 검은 물체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형상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 나무는 굴에서 튀어나온 성난 호랑이 같고 저 나무는 거인의 머리통 같다는 둥 조잘거렸다. 짙은 갈색 지붕들 아래 말없이 잠들어 있는 작은 읍내 스투어캐슬을 지나 고갯길에 이르렀다. 왼쪽으로는 벌베로 혹은 빌베로라고 불리는 남부 웨섹스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더 높다랗게 흙 둔덕에 둘러싸여 하늘 위로 솟아 있었다. 이 근방부터는 꽤 평탄한 길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은 마차 앞쪽에 올라탔고 에이브러햄은 생각에 잠겼다. 누나, 한참 말이 없던 동생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응, 에이브러햄? 우리가 귀족이라는데 기분 좋지 않아? 특별히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누나는 지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면 좋을 거 아니여. 뭐라고? 고개를 쳐들며 테스가 물었다. 잘 사는 친척이 누나를 좋은 데로 시집가게 해줄 거라고 하던디? 나를? 잘 사는 친척이라고? 우린 그런 친척 없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
아버지 데리러 갔을 때 롤리번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트렌트리지에 우리랑 친척되는 부잣집 마님이 있는디 엄마는 누나가 가서 마님한테 친척이라고 하면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줄 거라던디. 소년의 누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에이브러햄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들어주기를 원해서라기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누나가 멍하니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꿀벌통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별들은 이 조그마한 두 생명을 개의치 않고 어두운 하늘에서 맥박이 뛰듯 차갑게 명멸하고 있었다. 그는 반짝이는 저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또 그 너머에는 하느님이 계시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의 어린애다운 조잘거림은 이내 창조의 경이보다 훨씬 깊이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누나가 시집을 잘 가서 부자가 되면 별을 네틀콤타우트만큼 가까이 끌어당겨 볼 수 있는 커다란 망원경을 살 돈이 생길까? 가족 모두의 머릿속을 점령해버린 화제가 다시 나오자 테스는 짜증이 났다. 이제 그 소림 좀 그만 혀라. 테스가 소리를 질렀다. 별에도 세상이 있다고 했지, 누나? 우리 세상하고 같아? 잘은 몰라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와 비슷할걸? 대개는 싱싱하고 안 썩었지만 벌레 먹은 것도 가끔 있잖아. 우린 어디 살아? 싱싱한 별이요? 벌레 먹은 별이요? 벌레 먹은 별. 싱싱한 별도 많은디 우린 그런 별을 못 골랐으니까 당최 운이 나쁜 거네. 그려. 누나, 그게 정말이요? 이 기막힌 이야기를 되새겨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에이브러햄이 누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안 썩은 별을 골랐으면 어찌 됐을까? 글쎄, 아버지가 지금처럼 기침하면서 다니시지 않을 거고 또 너무 취해서 배달을 못 가는 일은 없겠지. 엄마는 해도 끝나지 않는 빨래를 매일 하지 않아도 될 거고. 누나도 부잣집 아가씨로 태어나서 부자가 되려고 좋은 집안에 시집가지 않아도 되고. 예, 제발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혀라. 혼자 생각에 빠져든 에이브러햄은 곧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테스는 말을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얼마간 집마차를 혼자 몰 작정으로 에이브러햄이 자게 내버려 두었다. 동생이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게 꿀벌통 앞쪽에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두 손에 고삐를 잡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말을 몰았다. 프린스는 불필요한 동작을 할 만큼 기운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었다. 귀찮게 말을 거는 동생도 잠이 들자 테스는 꿀벌통에 등을 기댄 채 더 깊은 공상에 빠져들었다. 어깨를 스쳐가는 나무와 산 울타리의 소리 없는 행렬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형상을 띄었고 이따금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은 공간적으로는 우주와 시간적으로는 역사와 경계를 이루는 거대한 영혼의 슬픈 탄식처럼 들렸다. 자신의 인생에서 얽히고 설킨 사건들을 곰곰이 따져보던 테스는 아버지의 우쭐함이 허망하기 짝이었고 어머니의 공상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 높은 청혼자가 자신의 가난과 수의를 입은 기사 조상들을 비웃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점점 황당한 공상으로 빠져들면서 시간의 흐름을 놓쳤는데 갑자기 앉은 자리가 덜커덕 요동하는 바람에 역시 깜빡 잠이 들었던 테스가 눈을 떴다. 잠에 빠져들기 전보다 훨씬 먼 거리를 왔고 마차는 멈춰 서 있었다.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는 힘없는 신음에 뒤이어 앞쪽에서 어이 이것 봐요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차에 달아놓았던 초롱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다른 초롱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것보다 훨씬 환한 초롱이었다.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마구가 길을 막고 있는 어떤 물체와 뒤엉켜 있었다. 깜짝 놀라 마차에서 뛰어내린 테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음은 아버지의 불쌍한 말 프린스한테서 흘러나왔다. 아침 우편 마차가 소리 없이 두 바퀴를 굴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솔길을 쏜살같이 달려오다가 불빛도 없는 테스의 느림보 집마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우편 마차의 뾰족한 끌채가 가엾은 프린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고
상처에서는 피가 샘물처럼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테스가 앞으로 뛰어나가 상처를 손으로 막아보았지만 얼굴과 치마에 진홍색 핏방울을 뒤집어 썼을 뿐이었다. 결국 속수무책으로 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프린스 역시 안간 힘을 쓰며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으나 그 큰 덩치는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그때 우편마차의 마부가 다가와서 프린스의 뜨거운 몸뚱이를 끌어당겨 마구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이 이미 죽어서 손쓸도리가 없음을 발견한 마부는 부상을 당하지 않은 자기 말 쪽으로 돌아갔다. 색시가 방향을 잘못 잡은겨. 그가 말했다. 난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니께 색시가 여기서 짐을 지키는 수밖에 없겠네. 색시를 도와줄 사람을 되도록 속히 보내줄겨. 곧 날이 밝을 테니께 겁낼 건 없어. 그는 마차에 올라 갈 길을 재촉했고 테스는 서서 기다렸다.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면서 새들은 산울타리에서 몸을 털며 일어나 지저귀기 시작했다. 윤곽을 드러낸 흰색 도로보다 테스의 얼굴이 더 창백했다. 테스 앞에 흥건히 고인 피 웅덩이는 벌써 응고가 시작되어 무지갯빛으로 번들거렸고 해가 떠오르자 프리즘의 갖가지 색깔이 반사되었다. 프린스는 뻣뻣하게 굳은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고 가슴에 난 구멍은 그를 살아 움직이게 한 모든 것을 쏟아낼 만큼 커 보이지는 않았다. 모두 내 탓이여, 내 탓이여. 이 광경을 바라보며 테스는 울부짖었다. 변명할 건덕지도 없어.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에이비, 에이비. 그녀는 참사가 벌어지는 내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동생을 흔들어 깨웠다. 짐을 싣고 갈 수 없게 됐어. 프린스가 죽었어. 사태를 파악한 에이브러햄의 어린 얼굴에는 50살 얼음의 주름이 나타났다. 아, 어제만 해도 춤추고 웃으며 다녔는디. 그녀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난 너무 바보여. 누나, 우리가 싱싱한 별이 아니고 벌레 먹은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여. 그렇지? 눈물을 글썽거리던 에이브러햄은 울먹거렸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기다려야 할 것만 같았다. 마침내 소리가 들렸고 다가오는 물체를 보고서야 우편 마차의 마부가 약속을 지켰음을 알 수 있었다. 스투어 캐슬 근처에 사는 한 농부가 튼튼한 말 한 마리를 몰고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 프린스 대신 꿀벌통을 실은 진마차를 끌고 캐스터 브릿지로 향했다. 그날 저녁 빈 마차가 다시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프린스는 도랑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다. 탈 것들이 오가며 밟고 지나갔어도 피가 괸 웅덩이는 여전히 길 한가운데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이제 프린스의 사체는 전에 자기가 끌던 마차에 실렸다. 발굽을 공중에 쳐들고 석양빛의 편자를 반짝이면서 마른 말롯을 향해 8.9마일을 되돌아갔다. 먼저 돌아간 테스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이미 사고 소식을 들었음을 읽고는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렇다고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자책감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애면글면하는 집안이라면 이 사태를 끔찍한 재앙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워낙 속수무책인 집안이라 심리적 타격은 덜했다. 후자의 경우 파멸을 의미했고 전자의 경우 불편의 감수를 의미할 따름이지만 말이다. 더비필드 부부의 얼굴에서는 딸이 잘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가진 부모라면 의례 보일 법한 불같은 노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테스 자신만큼 테스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늙은 말의 사체라고 몇 실링밖에 못 준다는 도축업자의 말에 더비필드가 호기를 부렸다. 안 될 말이지. 그는 결연하게 말했다. 그 늙은 몸뚱이를 팔지 않겠어. 우리 더버빌 집안이 이 고장에서 기사로 살 때는 군말을 고양이 먹이로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으니께. 그런 푼돈은 치우라고 혀. 프린스가 평생 날 도와줬는디 이제 와서 팔아먹을 순 없제. 다음 날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지난 몇 달 일한 것보다 더 열심히 텃밭에 프린스의 무덤을 팠다. 구덩이가 준비되자 더비필드와 그의 아내는 말을 밧줄에 메어 무덤 쪽에 난 길로 질질 끌고 갔고
아이들이 장래 행렬을 이루어 뒤를 따랐다. 에이브러햄과 리자루는 흐느꼈고 호프와 모데스티는 슬픈 나머지 통곡을 터뜨려 울음소리가 담벼락에 메아리쳤다. 프린스가 구덩이로 털썩 떨어지자 그들은 무덤가에 모여들었다. 생계수단을 잃은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인가? 프린스가 천국에 갔을까? 에이브러햄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러자 더비필드는 흙을 퍼넣었고 아이들은 테스를 빼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살인자로 생각하는 듯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주로 말에 의존하던 도부장수 일은 당장 지리멸렬해졌다. 극빈까지는 아니더라도 궁핍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더비필드는 이 고장에서 게을러 빠진 작자로 통했다. 일할 힘이 충만할 때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힘이 있을 때와 힘이 필요할 때가 일치하는 법이 없었다. 행여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는 날품팔이 일꾼이 통상 하는 노동에 익숙하지 않아서 끈기 있게 버텨내지를 못했다. 그 와중에 부모를 곤경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자처한 테스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일조할까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어머니가 계획을 털어놓았다.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제. 그녀가 말했다. 그런디 테스야, 지체 높은 귀족 혈통이라는 걸 제때 알게 된 거 아니여? 우리 친척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체이스 근처에 돈이 아주 많은 더버빌 부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냐? 분명 우리 친척인 게야. 네가 가서 친척이라고 하고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혀? 그러고 싶지 않아 엄마. 테스가 말했다. 그런 마님이 계신다고 해도 우리를 아른 채나 하면 다행이지.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겨. 네가 마음에 마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자녀. 게다가 일이 술술 풀릴지 누가 알아? 나도 다 들은 게 있어서 하는 말이여. 자신의 잘못으로 집안에 피해를 끼쳤다는 마음의 압박 때문에 테스는 다른 때보다 더 어머니의 요구에 고분고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소득이 확실해 보이지도 않는 일을 꾸미면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흐뭇해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서 더버빌댁 마님이 대단한 덕성과 알심을 가진 분임을 알아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테스는 가난한 친척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게 영 내키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겠어. 테스가 나직이 말했다. 여보, 당신이 악휘를 지어요. 아내는 뒤쪽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애한테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내 자식이 낯선 친척을 찾아가 신세지는 건 내가 원치 않아.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고귀한 가문의 장손인디 체면이 있제. 가고 싶지 않은 테스의 이유보다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이유가 더 나빴다. 말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 엄마, 그녀가 애처롭게 말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찾아가 볼게. 하지만 도움을 청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분이 내 짝을 찾아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 어리석은 기대여. 우리 딸 말 잘한다. 아버지가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 엄마. 어쨌든 갈게.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난 테스는 셰스톤으로 불리는 언덕 위에 읍내로 올라가 포장마차를 탔다. 마차는 일주일에 2번 셰스턴의 동쪽에 위치한 체이스버러로 가는 중에 트렌트리지를 경유하는 마차였다. 트렌트리지는 막연하게 신비스러운 더버빌 부인이 거주하는 교구였다. 기억에도 생생한 이날 아침, 테스 더비필드의 여정은 그녀가 태어나고 살아온 골짜기의 동북쪽 구릉 사이로 뻗어 있었다. 테스에게 블랙무어 골짜기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곳의 주민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었다. 호기심 많던 어린 시절 그녀는 목장문이나 울타리 디딤대에 올라가 골짜기 끝을 내려다보곤 했는데 그 당시에 신비로웠던 것은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신비로웠다. 그녀는 날마다 창밖으로 탑과 마을과 가물거리는 하얀 저택들을, 특히 높은 곳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셰스턴의 유리창들이 석양의 등불처럼 반짝거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테스는 그곳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골짜기와 그 주변에서도 자세히 둘러본 데라고는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 하물며 골짜기를 벗어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에게 마을을 둘러싼 산의 윤곽은 마치 친척들의 얼굴만큼이나 친근했다.
하지만 그 너머의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두 해 전 우등으로 졸업한 마을 학교에서 배운 것에 기대해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테스는 마을 근처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또래의 단짝 친구들이 있었다. 거의 동갑인 세 아이들 중 늘 가운데 자리한 테스는 촘촘한 바둑판 무늬로 나렴한 분홍색 앞치마 안에 원래의 색이 바래서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색의 모직 원피스를 입고 가늘고 긴 다리에 풀이나 신기한 모양의 돌멩이를 찾느라 길가나 두개 엎드리는 바람에 닳아서 무릎에 구멍이 생긴 꽉 끼는 긴 양말을 신고 다녔다. 그 당시 그녀의 밤색 머리칼은 냄비를 거는 고리 모양으로 흘러내렸고 양쪽 두 소녀의 팔이 테스의 허리를 감아 안으면 테스는 팔로 어깨동무를 하곤 했다. 나이가 들어 집안 형편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동생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이 그처럼 고생스러운데도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은 어머니에 대해 거의 멜서스적 입장을 취했다. 어머니의 지적 수준은 마냥 행복한 어린아이 정도였다. 조앤 더비필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대가족에 더해진 아이 하나와 다름없었고 그것도 맞이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테스는 어린 동생들을 자상하고 다정하게 돌봤고 힘닿는 대로 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이웃 농장에서 건초를 만들거나 추수하는 일을 거들어 일당을 받아왔다. 소젖을 짜거나 버터를 만드는 일도 기꺼이 했는데 아버지가 젖소를 기를 때 익혀둔 데다 또 원래 손재주가 있어서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일거리였다.